안녕하세요. 옛날 잡지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너의 시간 속으로 라는 드라마 좀 인기더라고요. 보셨어요? 상견니의 리메이크작이죠? 맞아요. 네. TV 고친 김에 어제부터 봤어요. 기본적으로는 OST가 일단 너무 좋아서 되게 짠하게 남았던 게 내 눈물 모아. 서지원 씨. 네, 떠오르는 그 노래 엄청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네. 과거로 회귀할 때 듣는 노래가 그거라서 상견니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노래 있잖아. 서지훈 씨가 저는 드라마 보면서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연예계는 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리운 스타들이 있는데 오늘 옛날 잡지에서도 짧았지만 빛났던 스타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그분들의 마지막 길을 또 취재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지원 씨가 되게 특이했던 케이스인 게 이미라 작가의 만화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나우 공주를 위하여라는 만화인데 거기 주인공이 푸르메라는 남자 주인공인데 맞아요. 소꿉친구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나타난 서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거예요, 서지원 씨랑. 그래서 서지원 씨의 팬클럽도 맞아요. 푸르메. 그 당시에 팬들이 만화 속 세계관을 그대로 스타에게 적용하면서 팬 활동을 한 건데 지금의 약간 아이돌 세계관의 맞아요. 시초였던 거죠. 그래서 되게 더 기억에 남는 스타셨던 것 같아요. 요즘 소위 말하는 아이돌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혜성처럼 등장했던 하늘나라를 가셨기 때문에 조금 우울한 이미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개구장이 섰다고 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패션도 그 시절의 GD 같은 느낌? 뭐 갭이나 리바이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들로도 활동을 하셨고 음반사와 방송사가 주최하는 어떤 오디션에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가수의 꿈을 안고 네, 한국에 홀로 가족들을 이제 떨어져서 어린 나이에 사실 온 거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 준비 활동을 했는데 한 4개월 정도 요즘 말하는 연습생 생활하면서 트레이닝을 하시고 94년 가을에 1집 앨범을 냈어요. 몇 주 연속 1위 막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혜성처럼 사실 등장한 굉장히 신선한 마스크였고 또 끼가 있으셨기 때문에 스타성이 되게 두각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이제 떠나신 거죠. 그리고 날짜도 1월 1일. 팬들 입장에서는 팬일인 거예요. 2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사라진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짧았어요, 활동.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TV타임즈에서는 하늘로 떠난 이후에 관련된 기사를 이후에 이제 추모 기사예요. 취재했는데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푸르메는 사후 가입 신청이 끊임없이 밀려들어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500명만 추천해서 받았다. 서지원 씨의 팬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보이는 곳에서 하진 않지만 꾸준히 이어가고는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이걸 찾아보면서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을 때 공식 홈페이지도 팬클럽 사이트로 넘어가는 곳이고 아직도 네.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고인이 1위에 오른 것은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 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한창 활동을 하던 가수가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게 급작스럽게 네.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고인이 됐지만 계속 랭크돼 있고. 난 잊고 있었는데 그 내 눈물 모아를 정재형 씨가 만든 맞아요. 곡이라고. 그래서 정재영 씨가 나중에 되게 후회를 많이 하셨다고. 왜? 이분이 형 곡 너무 좋아하는데 나한테도 곡 좀 주세요 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곡이었는데 녹음을 하면서 그렇게 혼을 냈다고 해요. 좋은 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사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되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소속사와의 문제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작은 소속사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본인이 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담감도 조금 있었다고 이제 그 당시의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서지원 씨의 죽음이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닷새 지난 뒤에 또 김광석 씨께서 유명을 또 달리하시면서 허무하게 또 세상을 떠나셨고 또 그 달 말 1월 말에는 서태지 아이들이 해체 선언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한동안 굉장히 많이 세상을 떠나시고 어떤 이슈가 되게 많았고 암흑기를 지나서 또 한동안 조금 밝았던 연예계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암흑기를 맞게 되는 시절이 있어요. 저는 그 이은주 씨 보통 여성지 마감이 21일, 20일에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3월호 마감을 막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스키장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가 2월 22일이었거든요. 스키장을 가고 있는데 팀장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아침에 받았더니 이은주 씨가 갑자기
자살을 했다. 그래서 취재를 가야 된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돌리려고 했는데 바로 또 전화가 와서 네가 지금 그러니까 다른 기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때 최모 선배가 그걸 배당을 받아서 가셨는데 보통 여성진이니까 한 달 뒤에 기사를 써야 맞아. 되니까 이렇게 약간 기사로서는 네. 좀 그렇긴 하지만 워낙 그때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취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마음이 되게 무겁기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스키를 타러 나갔어요. 근데 그때 날씨 막 하늘도 너무 흐리고 무겁고 이런 새벽에 보통 스키장에는 좀 신나는 노래 틀고 그러잖아요. 근데 첫 곡이 딱 나오는데 이은주 씨가 그 영화 주홍글씨에서 알아요. 재즈클럽에서 불렀던 맞아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Only When I Sleep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새벽 한 6시, 7시 그 즈음에 어두운 그 겨울 스키장에서 그 노래가 이렇게 쫙 울려 퍼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 담당자가 이은주 씨 팬이 아니었을까. 네. 일종의 그냥 추모로. 본인 추모의 의미로. 그 장면이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저는 그 사후 취재였는데 박용화 씨는 사후에 좀 사건이 좀 안 좋은 사건이 맞아요. 있었어요. 전 매니저 사건이어가지고 매니저가 이제 기존에 이제 관리하고 있던 통장을 임의로 이제 빼내려는 시도가 금액을, 있었죠. 네. 요나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이제 추모의 의미로 이제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를 이제 사건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근황을 여쭤보려고 갔는데 그 여전히 박용화 씨 팬레터라든가 선물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왔던 기억이 일본에서 났어요. 인기가 많으셨죠. 예, 예. 지금은 어떨까요?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보는데 여전히 소통을 하면서 가족들하고 추모 일에는 막 메모리얼 파크. 메모리얼 파크에 가서 같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10년 흐른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구나. 32살밖에 안 되셨었더라고요. 아, 되게 젊은. 그 당시에는 되게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32살이면 사실 되게 젊을 때라 사망 원인으로도 연예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부담감도 있고 각별했던 아버지가 좀 병환을 앓으시면서 우울감이 좀 왔고 아까 그 예금 인출을 했던 사건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기사에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을 물어보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진행하면서 전 매니저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부탁드렸던 분인데 그분이 사실 거절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 고마웠다 이런 내용 듣고 근데 이때 한류가 뭐 굉장했긴 했는데 그 이면에는 사기꾼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 배용준 씨 이름 이용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해서 팬들한테 돈을 뜯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매니저가 매니지먼트 직접이지가 않아요. 잘 하면 되는데 부자 팬들한테 접근을 해서 뭔가 사업적인 얘기를 하고 친분을 다지고 이랬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최측근이잖아요, 매니저라는 사람. 인간적인 또 배신감이.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거는 분명히 되게 외로웠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기사를 보면 사무제를 치르고 나서 갑자기 짐 문을 열어달라 그러고 소품, 뭐 물품을 가져가겠다. 짐 정리를 가족이 해야지 왜 매니저가 하려고 하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장례식장 안에서도 뭐 이렇게 추모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회사를 어떻게 다시 살려야 될지 이런 얘기를 붙들고 하고 이분이 지금은 뭐 하세요? 그때 이분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성함 기억나면 찾아볼 텐데 이때 당시만 해도 막 이렇게 사건이 막 형사소송이 되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매니지먼트사에서 아이돌을 키우고 뭐 이러고 계셨거든요. 워낙 이제 인재풀이 좀 좁았던 시절이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박용화 씨 하면 떠오르는 게 장례 그 과정을 쭉 취재를 했었거든요. 이제 한 분씩 이렇게 오는데 정말 연예인들이 보통 물론 다 슬픈 일이긴 하지만 제가 봤던 연예인 장례식장에서는 가장 셌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소지섭 씨. 네, 소지섭 씨도 그렇고 모든 같이 친한 스타들이 정말 너무 허망한 표정과 그 표정들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소지섭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눈이 이렇게 카메라에 찍힌 이 사진을 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퉁퉁 불 정도로 성인 남자분이 저는 그렇게까지 우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기억이 남고.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취재를 안 하는 게 맞아요. 합의가 네. 된 네. 상태인데
이 당시만 해도 저희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여성지에서는 네, 가장 가서. 먼저 달려가서 내밀하게 가족분들 네. 다 접촉을 하고 그때는 그래도 가족분들이 저희 여성지에서 왔다 그러면 붙잡고 이제 네, 막 하소연을 하시기도 그런 하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상을 치르는 내내 같이 빈소에서 있고 마무리도 맞아요. 같이 인터뷰를 하고 그런 적도 있어서 제일 어려운 주제가 장례식 좋은 주제예요. 일은 사실 어떤 네. 식으로든 좋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빈소 취재나 장례 취재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차라리 그냥 아예 안 안 해요. 하고 저희는 그게 저희도 오히려 맞아요, 감사한 맞아요. 일이고 이분들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지금 정서와 다른 게 그때는 워낙 연예계 자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사들도 많지 않았던 시기고 스타들도 사실 되게 기자들과 내적 친밀감이 좀 있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밥도 많이 먹고 요즘처럼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 같이 이렇게 좀 감정이입이 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고 장진영 씨 같은 경우도 되게 영화 같은 일이었잖아요. 그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기 뭐 3일 전에 혼인신고하시고 네. 밥을 먹다가 같이 이제 밥 먹은 거 치우고 조문객들 오면 또 이제 밥 내어드리고 이렇게 같이 거의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걸 기사를 써도 될까라는 기자로서의 역할과 너무 사적인 부분인데 오픈해도 될까 이게 되게 갈등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 장지영 씨 남편분은 이후에도 여성지 기자들하고는 좀 정기적으로 인터뷰를, 만나셨어요. 네, 만나서 추억하고 근황도 주고받고 진짜 장진영 배우를 추억하는 네. 그런 시간도 갖고 두 분은 어떤 스타의 마지막에 좀 기억이 남으세요? 정다빈 씨 아, 그쵸. 너무 갑작스러웠잖아요. 맞아요. 정다빈 씨의 그 영정 사진이 아마 그 다른 여성지 네. 표지 사진이었어요. 그게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에 찍었던 건데 본인이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잡지사에 연락을 해서 그 사진을 영정 사진으로 썼는데 그때 가서 뭐 어머님이나 남동생분 다 얘기 나누고 안치하는 과정까지 다 지켜보고 뭐 이렇게 네. 상의하고 그렇게 취재를 진행을 했었는데 정다빈 씨가 돌아가신 장소가 그때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 집이었거든요. 맞아. 저는 그때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어렵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듣기만 해도. 과하죠. 그 돌아가신 고인의 남자친구 부모까지 인터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너무 사생활을 파고드는 것 네. 같았는데 그 시대의 그때는 분위기. 그 부모님께서 정다빈 씨랑 그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딸처럼 집에 내가 뭐 네가 옥수수 좋아하니까 옥수수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놨어. 곧 가져가. 이래서 정다빈 씨 줄 냉장고에 그 옥수수가 막 쌓여 있고 본인들이 이제 그때 저한테 인터뷰를 허락해 주셨던 게 본인들도 되게 힘든 상황이지만 정다빈 씨에 대한 애정이 또 있으셨기 때문에 딸 그냥 같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다빈 씨가 좋아했던 거는 그 분들의 되게 다정다감한 따뜻함. 네, 그 부부 사이도 굉장히 좋으시고 자식들 간의 사이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정다빈 씨 남동생하고도 이렇게 교류하고 가족들 간 교류도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위안을 받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분들이 기억하는 정다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는 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또 좋은 기억을 갖고 또 떠나신. 그래서 그런 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매체가 당시에 여성지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온라인 매체들이 그렇게 막 활발하게 활동을 내밀하게는 할 때가 또 다룰 수가 아니기도 없으니까. 했고. 저는 좀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구하라 씨 아, 또 너무나 네, 허망하게 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 취재를 하면서 들은 얘기는 되게 친분이 있는 가요 PD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구하라 씨가 그때 막 솔로로 이제 활동을 맞아요. 하면서 독립을 한 시기였거든요. 소속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막 활동을 상의를 하면서 구하라 씨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야 라디오 DJ도 하고 싶다. 그때 이효리 씨의 텐미니처럼 그런 컨셉으로 솔로 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서 얘기를 많이 오가면서 소통하면서 활동 계획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활발한 느낌이었는데. 네,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한 거죠. 다들 놀랐고 사후에도 또 박용화 씨처럼 네.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있었죠. 남자친구가 네, 네. 국정 구속이 된다던가 네. 뭐 친모의 등장이라던가 네. 그 가요 PD님하고 얘기하면서 구하라 씨가 이렇게 활발하고 굉장히 의욕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외로웠던 사람이었겠구나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연예계가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모르는 거예요. 네, 네. 반짝거리지만 또 그 속에서 앓는 또 고통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도 되게 정신적으로 힘든 게 90%가 아마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그런 게 통계도 있어요. 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 통제되어 있는 갇혀 상황이고 있고 또 그 또 인기에 대한 부담과 중압감도 네. 있을 거고 이 언젠가 또 내가 이 인기가 사그라들 거라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스트레스가 또 있지 않을까.
그 그룹 내에서의 경쟁도 살벌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마 상황일 거예요. 떠나신 분들의 마음도 그렇지만 남아있는 분들의 팬분들, 가족분들, 연예계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분들 다 사실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좋은 모습만을 남겨주면 참 좋겠지만 오늘 그래서 유독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또 스타들은 어떤 분이 있으실지 많이 그리우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따뜻한 고인들의 따뜻한 미소로 옛날 잡지도 마무리하겠습니다.